안녕하세요. 주식심화론 시간입니다. 강의 잘 들을 준비하고 오셨나요? 한 주가 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시장도 늘 새로운 이슈와 함께 매일같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들도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겠죠. 기존의 경험만으로는 기존에 갖고 있던 내공으로는 대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이 시간 집중해 보시고 바뀌는 시장에 대한 응용력도 높여보시죠. 두 분의 교수가 도와줄 겁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시장 분위기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양시장 여전히 분위기 상당히 좋고요. 거래소는 3,200선을 지지, 코스닥은 1,030선까지 돌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양시장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대 최고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또 중소형 종목들의 강세로 코스닥의 시세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면요. 강보합권 기록하면서 3,206포인트 터치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는 3,200선에서 약간의 주춤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이후로는 강보합권 정도로 올라섰습니다. 장중 내내 3,200선을 상회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3,200선 위쪽을 지지합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930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에서는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 모두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579억 원 사자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그동안 시장을 좀 지지해줬던 외국인은 오늘 1,485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업종별로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는 섹터들이 더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의약품 섹터가 2%대로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과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섹터별 움직임을 이끌고 있고요. 이외에는 운수창고도 1.5%대 강세입니다. 이렇게 강한 섹터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시면요. 경기 민감주들 다시금 플레이 나타나는 점 보여지는데요. 철강 금속 섹터도 1.4%대, 건설업종도 0.9%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섹터들도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 증권업 섹터가 0.8%대로 조금 무거운 상태고요. 종이, 목재, 통신, 은행업, 전기전자까지 파란불이 들어와 있긴 한데요.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는 혼조세가 나타났는데요. 먼저 IT 투톱주들 점검을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은 정말 강한데요. 반면에 대형주들 움직임은 약간의 잠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외국인 매수세가 SK하이닉스에는 유입되고 삼성전자에서는 매도세를 취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런 온도 차이가 있는 상태인데요. SK하이닉스 강보합권 지나가고요. 또 대규모 투자 소식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종목들 오늘 네이버는 약보합권인데요. 카카오 0.8% 오르며 12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LG화학 현재 구간 1%대로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88만 8천 원 정도를 터치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GM과 제2합작공장을 설립한다는 소식은 전해지고 있고요. 삼성 SDI 역시나 오늘 LG화학과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현대차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고 기아차도 약보합권 정도의 시세를 가져갑니다. 역시나 차량용 반도체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또 오늘 현대차의 아산 공장이 잠깐 또 가동 중단이 된다는 점 공시로 나왔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섹터들 현재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셀트리온이 현재 구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대까지 질주하다가 현재 구간 빠르게 윗꼬리를 달고 좀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은 1.4%대 강세 흐름을 단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키로나주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7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이 양매수세로 해서 7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포스코 2.9%대 오늘도 신고가 경신이 나오고 있고요. LG전자도 2.9%대로 강한 시세를 보여줍니다. 특징주 점검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자 해운주들이 또다시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해상 운임이 예상을 깨고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이 8주 만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다시금 2,800대를 회복했고요.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쏠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선봉에는 HMM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탑픽으로 꼽았는데요. 이 고정계약 비중이 전체 매출의 30% 수준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6%가량 오르면서 33,150원 터치 중이고요. 대한해운도 3%대 강세입니다. 네, 그 외에 페노션도 3%에 가까운 시세를 보여주고요. KSS 해운은 2% 오르며 11,450원을 터치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1031포인트 터치 중이고요. 1%에 가까운 시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바로 안정적인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45도 각도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에 가까운 오름세 기록하면서 단숨에 1030선까지 돌파하고 있습니다. 수급도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개인은 매도 전환하면서 671억 원 팔자세를 기록합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이 오전장에서는 매도세를 나타내다가 현재는 모두 매수 전환한 모습인데요. 특히 외국인 831억 원 사자세고요. 기관은 237억 원 매수 우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 2%대로 강한 시세 나타나고 있고요. 하반기를 좀 주목해보라는 리포트까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또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이 개별 호재로 들썩이는 가운데 이 시젠도 6.7% 오르며 21만 2,500원 선 터치하고 있고요. 이 게임주 쪽으로는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모두 1% 안쪽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1.7% 오르며 18만 7,900원 선 터치하는데요. 네, 오늘장 양극재 사업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대형주들과는 다르게 상승 플레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시장 분위기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그 가운데 CJ E&M이 0.9%대 오르고요. SK 머티리얼즈도 1%대 강세입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제넥신이 오늘 7% 오르면서 11만 2,200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 관련 종목들도 눈여겨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징주 보시겠습니다. 특히나 이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강한 가운데 오늘 모더나 관련 종목들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모더나가 한국의 자회사를 설립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한국 기업을 CMO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요. AB프로바이오 상한가 진입했습니다. 1,525원 터치하고 있는데요. AB프로바이오는 사내이사가 모더나의 창립 멤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네, 엔투텍 역시나 모더나와 이런 유통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25%대 강세 흐름을 나타냅니다. 파미셀과 ST팜 그리고 녹십자까지 현재 구간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꼭 체크해 보셔야 할 종목들이 바로 반도체 종목들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중소형주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이 삼성전자의 투자 소식과 더불어서 이런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 반도체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PCB 품귀 현상에 관련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현우산업이나 대덕전자가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자릿수대 시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어보브 반도체도 28% 오르면서 거의 거래 제한폭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는 이 차량용 반도체 또 MCU 공급 부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현상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구간 17,95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강의로 가보시죠. 네, 강의로 넘어왔습니다. 오늘도 알찬 이슈를 두 가지 잡고 자세하게 좀 시장 접목하는 방법들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부터 오픈해 보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암호화폐 시장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가 시작해서 중앙 집권화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쪽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밀리는 걸까에 대한 의견이 좀 계속해서 분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보면 비트코인 우리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도 소폭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한 3.2%가량 상승하면서 56,000달러 회복 중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7,600만 원 정도, 7,300만 원 정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시금 좀 오락가락하네요. 두 분의 시각을 좀 들어볼게요. 일단 김혜진 전문가님, 주말 동안 사실 지난주부터 터키 정부 이야기 나오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주말에 좀 많이 밀렸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 하락 배경부터 알려주세요. 네, 일단 시작은 말씀해 주신 대로 터키 정부였던 것 같아요. 터키에서 일단 이 가상화폐에 대한 모든 결제를 100% 금지하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16일이었죠, 이게. 그렇죠. 네. 네. 뭐 지금 터키는 사실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뭐든 지금 다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금리도 뭐 올렸다가 해가지고 잘라버리고 예, 가상화폐도 지금 뭔가 투기적인 느낌이 들면 다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예. 워낙에 지금 리라화가 거의 지금 가치가 막
하락이 돼 네, 있으니까 네. 터키 이 국민들이 이 가상화폐에 대한 이 투자 자산으로서 그렇죠. 거래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100% 금지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약간 암호화폐, 이 가상화 비트코인 쪽으로 좀 시세가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말에는 또 미국 쪽이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이제 재무부가 이 워낙에 지금 시세가 워낙 좋잖아요. 비트코인이 지금 네. 가상화폐가 모든 코인들이 지금 거의 다 잘 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돈 세탁으로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제기가 된 거예요. 의견이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게 금융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는 것을 조사하겠다라는 예. 루머가 이제 트위터에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 루머에 대한 여타 의견을 지금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게 단순 루머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단순 루머는 아닐 거고 실제로 계속 연준도 그랬고 미국 재무부가 계속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돈 세탁 이야기를 했거든요. 돈 세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 번은 이제 칼은 들이대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일부 기업들이 자기들 현금 자산을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제어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단순 루머는 아닐 겁니다. 분명히 조사는 하고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 않을까요? 뭐 어떤 거 말이죠? 당장 시기 자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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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예. 뭐 잠시 후에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비트코인을 이렇게 칠 정도의 시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런 루머가 좀 돌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어디가 지금 고점이다, 뭐 어느 시장이 고점이다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조금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심리가 너무 불안했던 것도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가 지금 워낙에 시세가 지금 막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계속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네. 이런 얘기 루머만 돌기만 해도 예. 지금 시세가 1시간 만에 14%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1시간이에요, 이게. 네, 8,100만 원이 우리 기준으로 최고가였었는데 이 국내 거래소에서 한 14% 떨어졌다라는 기사는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게 1시간 동안이라고요. 네, 와. 그 날에 1시간. 장 시작 그 1시간 동안에 일어났던 시세니까 네. 이게 지금 시세가 워낙에 지금 좋아서 14%면은 이 변동성이 장난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지금은 거의 그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1시간 동안 단기에 이제 보였던 하락폭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네. 좀 불안했던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또 하나로 꼽히는 거는 지금 비트코인의 최고의 채굴 장소가 지금 중국의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워낙에 인건비도 싸고 전기료도 싸고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네. 거기서 지금 정전이 일어났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여기 이 그 화폐의 채굴을 못하게 됐던 그 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던 것도 지금 한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가 이제 채굴되는 그 척도를 해시레이트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채굴 강도, 우리랑 치면 거래량처럼 채굴 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해시레이트랑 그 비트코인 시세랑 같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시레이트가 순간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도 같이 꺾였던 흐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마지막으로는 뭐 코인베이스도 저희가 지난주에 주제로 다뤄드렸었는데, 그렇죠. 예,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하고 이제 첫날에 이제 코인베이스 간부들이 그 지분을 처분했다. 그러니까 신고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꽤 많이 처분을 하긴 했더라고요. 5조 원, 우리 돈으로 5조 원 넘게 처분을 했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5%를 처분을 했는데 예.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좀 간밤 흔들릴 만한 비트코인 시세에선 조금 흔들릴 만한 악재다라고 할 만한 소식들이 좀 있긴 있었죠. 네. 진짜 이슈가 좀 많았네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 급등하면서 시총 1,000억 달러까지도 대형 IB와 견줄 만큼의 어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날도 윗꼬리가 좀 달렸었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시총 800억 달러에서 자산을 좀 파는 이런 움직임들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터키, 중국, 미국까지 지금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만큼 심리도 그리고 어떤 가격의 연속성의 취약다는 거를 좀 보여준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우리 이 시간을 계속 보셨던 분들이라면 문서인 전문가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를 좀 늦추고 있는 움직임일 수 있다라는 시각을 전해주셨단 말이죠. 굉장히 좀 신선한 말씀이었는데 아직 본격은 아니잖아요. 이런 네. 시그널 어떻게 좀 조정의 시그널로 봐야 되는 구간입니까? 뭐 일단 이제
지금 주요 각국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도 일단은 부분 규제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국내 우리나라 이제 지금 금융위 쪽에서도 지금 금감원에서도 이거 지금 뭐 다단계 신종 관련 사기가 많아요. 이게 나오면서 네. 좀 강화를 하겠다 했고 네네. 그러면서 자금 세탁 관련 이슈도 지금 나오고 그다음에 네. 세금 부과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까 내년부터. 이야기한 재무부에서 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본격적인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좀 규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지게는 만들 수 있는 거죠.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네. 지금 이 조정은 제가 늘 이야기드린 건 연준이 통화 정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코인을 제가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없었으면 사실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으로 많이 투자가 됐을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시장에 막대하게 뿌려져 있는 돈을 정상적으로 흡수하는 건 굉장히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을 수도 있다. 근데 네. 사실 코인 시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018년에 이미 고점 찍고 폭락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 충격은 없었거든요. 이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코인이 비트코인, 알트코인 합쳐서 코인 시장 자체가 지금 한 2조 달러 정도 규모가 되니까 네. 뭐 이게 만약에 한 3조 달러까지 만약에 커졌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반토막이 나버리면 자연스럽게 1조 5천억 달러를 그냥 유동성을 그냥 흡수시키는 거고 날리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다른 자산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에 미친 영향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좀 규제가 이런 거죠. 더 유입 이게 약간 음모론적이긴 한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더 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30들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은 사실 코인 말고는 2030들이 기대할 만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주택 가격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네. 지금 주식을 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팬데믹 초반에 가격을 다 봤잖아요. 1년 동안에 그 자산의 어떤 그렇죠. 가격 상승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타려고 하는 이 2030들 같은 경우는 이 이 코인밖에 암호화폐 없는 쪽이.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렇죠. 대안처가 없어요. 티나죠 네네네. 말 그대로. 네. 예, 그러니까 이것밖에 지금 대안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코인 쪽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는 견제할 것 같아요. 즉 조정을 주면 네. 사야지 코인 사야지 했던 사람들이 좀 떨어졌네 라는 생각에 오히려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성을 어찌 보면 빡빡 끌게 만드는 정책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정말 화폐를 정지시켜 버렸으면 여기서 네. 그냥 폭락이 나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슬쩍 흘린 거잖아요. 루머를 슬쩍 흘린 거고 그로 인해서 조정 주고 심리가. 예 그러고 나서는 지금 또 들어오면 네. 훨씬 더 자산이 계속 커지겠죠. 그쵸. 그리고 네. 나서 최종적으로 본격. 한 방에 땅 규제하고 규제를. 거래 못하게 해버리면 그거 진짜 완전 그냥 공중분해 되는데 사실상 시장에는 큰 충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코인 시장이 이렇게 망가졌지만 사실 글로벌 지금 선물 시장이라든지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별 충격이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는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을 본격화하기 전까지는 코인으로서의 쓸모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코인은 지금은 약간 단기 조정이고 어찌 보면 저가 매수세를 기다리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갈 것 같고 저는 시점을 어쨌든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코인은 좀 끝났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캐나다 쪽에서 코인과 관련된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를 가장 먼저 출시한 국가가 캐나다거든요. 아, 네. 근데 캐나다가 이번에는 비트코인 관련 인버스를 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하방에 어느 정도 지금부터 또 주요 각국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만간 조정은 나오긴 할 것 같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이 꺾일 것 같긴 한데 네. 아직은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기 전까지는 코인이 특히 비트코인이 해야 될 역할이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물가를 좀 잡아주고 네.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이 장치로서 아직까지는 좀 더 활용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다만 중국에 대한 압박이 만약에 미국 정부 행정부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면 생각보다 빨리 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여기서 조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활성화돼서 달러 패권이 약해지는 걸 중국이 지금 반기고 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용인할 수 없다 해서 만약에 미국 행정부 쪽에 좀 더 중국이 푸시가 좀 더 강하게 들어가면 연준도 생각보다는 더 빨리 규제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돈 세탁 관련 부분으로 연계가 됐다고 해서 거래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연준이 코인을 조금 더 활용할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더 상승할 여지는 있다. 뭐
이 방송을 항상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코인을 투자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를 하시라는 거.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갈 자리는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투자 자산으로서는 이 코인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차라리 그냥 저는 원자재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기존 시각 그대로 가져가시네요.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해 보다 보면 조금씩 이런 뉴스들이 하나 둘씩 나오면서 심리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저가 매수세가 지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고 결국은 테이퍼링 전까지, 그러니까 유동성을 흡수하는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방향은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시세 자체가 예민한 이유가 두나무 관련주가 그렇죠. 우리 시장에서 워낙 또 큰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뭐 창투사 쪽으로도 조정 움직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코인베이스도 상장 이후에 살짝 흔들리는 구조고, 이런 여러 가지 자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 두나무의 상장 역시 기존만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을 좀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제가 두나무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네. 이게 이제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이 많이 됐죠. 코인베이스도 제가 상장하고 나면 떨어질 거다라고 맞아요. 변동성을 미리 많이 키울 챙기자고 거다. 하셨죠. 예, 이야기를 네. 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제 가상화폐 관련 종목을 가상화폐에 대한 네.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상승을 기대를 한다면 네. 굳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사지 마세요. 그냥 가상화폐를 사시는 게 맞아요. 오히려 그냥 그걸 사시는 게 맞고. 네. 근데 나는 이제 가상화폐는 사기 싫고 그냥 이제 이런 이 주식으로 대응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예. 두나무 관련주는 이제 시세는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다만 한 번 정도는 더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상장 이슈가 나오면. 예비심사 예, 신청서 통과 넣었다, 이야기 나오면,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면 그때 나오면 그것도 한번 반짝할 수 있는 것 네. 같은데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겠죠. 챙겨야 된다. 예, 오히려 챙기는 게 그때는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암호화폐,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새로운 이런 자산의 어떤 유동성이 계속해서 집중되는 자산으로 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화된 자산으로 인정을 받느냐, 여기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렸고요. 지난주에 코인베이스 상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좀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규제와 관련된 잡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서 좀 챙겨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답을 주셨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에 대한 답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죠. 네, 삼성전자 올해 최대 투자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초격차, 이제 속도를 본격화하게 되면 관련주들의 전략은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이번에 나온 뉴스부터 좀 정리를 해주세요. 김혜진 전문가님, 굉장히 좀 반가우면서도 삼성이 얼마나 큰 고민을 했겠는가에 대한 좀 그런 맥락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일단 뭐 삼성 쪽에서의 반도체 투자는 계속 공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소식이 계속 있어 왔는데 네. 뭔가 뭐 지금의 뭐 총수의 부재 때문에 좀 늦춰진, 좀 딜레이된 경향이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많았는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전원을 통해서 뭐 올해 최대의 투자를 이제 발표를 하겠다, 곧 머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네. 일단 규모는 70조 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내에는 50조 원이고 네. 미국에는 20조 원 이렇게 나눠서 좀 발표를 할 것 같은 건데요. 네. 미국 쪽에서는 일단 오스틴 공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또 추가로 뭐 인센티브나 뭐 세금 문제 등을 조금 더 협상을 한 다음에 그 증설, 반도체에 투자를 확실히 할 것 같은데, 뭐 일단 유력하게 후보로 거론되는 건 역시나 뭐 텍사스 쪽에 오스틴 공장이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미국 쪽에서의 러브콜이 워낙에 지금 있으니까, 있는 좀 상태니까. 압박하기도 하고. 그쵸, 러브콜, 그래서 뭔가, 그죠? 압박이죠? 네, 뭔가 심하게. 안 하면 없애버릴 것 같다는. 뭔가 느끼죠. 지금 계속 압박하고 네. 있잖아요. 지난주에 이제 회의를 갔다 오면서 좀 더 그렇죠. 본격화된 그림인 거죠? 맞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저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총리를 만났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네. 거기서도 지금 그 총리 양국 정상회담에 대한 뭐 평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압박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가 총리한테 네. 뭔가 지금 반중 체제, 뭐 반중 협력을 좀 해 나가자라는 쪽으로 많이 압박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첫 외교 정상회담이었고요, 바이든의. 네. 그 다음 이제 예상돼 있는
그 외교 정상회담이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5월 말에 네. 이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그 시기를 앞두고 뭔가 삼성전자의 뭐 투자 계획도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이제 한미 동맹에서의 그런 강화 뭐 이쪽으로 우리가 좀 서로의 카드를 한 장씩 주고 받는 느낌이 네.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시기가 그때랑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군요. 네. 뉴스에서. 그래서 5월 말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네. 그 전에 뭔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들고 갈 갈 때 선물을 일단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뭔가 좀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렇죠. 갈 수 우리 이렇게 있게끔. 협상을 위한 여지를 네. 기업인들이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협상 카드를 좀 높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워낙에 이 카드가 또 미국 쪽에서 반기는 카드일 것도 맞고 네.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재료가 될 수 있는 그 시기적으로는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뭔가 반도체 투자액에서는 올해 최대 규모가 될 것 같다는 게 지금 P3 평택 공장이 지금 예정보다 뭔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근데 규모상으로 봤을 때 현재 P2 공장이 30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해놓은 공장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역대 뭐 이 P2 공장보다도 P3가 더 2배 정도 가량. 네. 더 큰 규모로도 보나 뭐 장비의 투입으로도 보나 더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조 원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P3 공장은 지금 기초 공사는 다 끝난 상태고 올해 말에 이제 외관 공사도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서 뭐 2023년부터 가동이 된다면 뭐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공장 라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좀 투자를 좀 전폭적으로 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에서의 투자 발표도 좀 반가운 소식이고 뭐 네. 이걸로 인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뭐 사면 뉴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뭐 미국 쪽에서의 지금 반기는 뉴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오늘 좀 반도체 관련 주들도 다 좋은 흐름을 네. 보여주니까 반갑죠. 네. 네. 사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진짜 우리 쪽으로는 호재로 인식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불러서 삼성 쪽에서 이제 지난주에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후로해서 특히 그 후죠. 뉴스 보도가 거의 다 삼성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 쪽에서도 같이 고심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이런 언론 보도가 굉장히 좀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삼성의 고민 자체가 국내 업체들에게는 마냥 호재는 아닌가 봐요. 뭐 사실 이제 그 뭐 정부와 우리 기업이 함께 고민한다기보다 그 정부의 스탠스 때문에 기업이 고민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명확한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 동맹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바이든이 명확하죠. 야 우리한테 줄 서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고 나서 바이든이 됐을 때는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할 거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그럴 줄 알고 좀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좀 잘 보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되고 나서 물론 외교 회담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아주 성과 없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주 성과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뭐 비난하고 굉장히 끝난 거잖아요. 냉전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어를 거칠게 안 쓸 뿐이지. 예. 그러니까 트럼프처럼 단어를 직설적으로 쓰지 않고 단어를 선택을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오히려 강도는 훨씬 더 세요. 매너 있게 공격하는. 그렇죠. 뭐 똑같은 거잖아요. 욕하면서 때리는 거나 그냥 때리는 거. 좀 때리는 건 똑같은 거니까. 펀치는 똑같이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게 트럼프는 그래도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짊어지고 다 속된 말은 다 없애버리겠다. 예. 그러니까 너희가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너희가 들어오든 말든 여기에 너희가 안 들어오면 너희가 손해야 라는 정도였어요. 네.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미국이 직접적으로 때린 거고 지금 이제 바이든은 그게 아니라 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야, 너 일단 피아 식별 제대로 해. 너 오케이 우리 편 함께 때리자는 거예요. 함께 때리자는 거고 공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 지금 난감하지. 트럼프는 그래도 중국을 그러니까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지를 명확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북핵이 있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 선택지를 안 줬는데 지금 아무래도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때보다는 훨씬 더 북한에 더 냉소적입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한 거를 미국이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 때 그 신경도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또 인권 관련 이슈를 하면서 네.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압박을 해요.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지금 머리가 아픈 거죠. 왜냐하면 선택지는 명확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지금 그 미국에 탁 붙어서 중국을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 또 이 스탠스가 이래 되면 예,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을 마냥 우리가 이제 등 돌릴 수도 없는 이유 자체가 왜냐하면 그쪽에서 생산을 또 많이 하니까. 중국 대중국 수출 그렇죠. 때문이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시안 공장이 있잖아요. 예. 그 시안 공장을 놀릴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중국 기업들이 이번에 6월 달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미 이 정상회담 하고 6월 달이 삼성전자에게 미국이 최종 견적서를 보낼 거예요. 너희 빨리 해. 네. 너희 하는 거 보고 네.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가 나올 건데 삼성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안 해놓고 중국에 대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은 중국에 좀 더 치안 쪽에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이 포지션을 미국으로 조금 더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삼성은 지금 비메모리 쪽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렇죠. 어쨌든 오스틴 쪽이 비메모리에 좀 특화되어 있긴 하니까 삼성 입장에서 그렇게 나쁜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6월 달에 좀 최종 견적서를 봤는데 딱히 명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라는 걸 거예요. 줄을 서라는 거고.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줄을 서는 게 좋긴 합니다. 예, 좋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난감하죠.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줄을 제대로 안 서면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소위 말하면 규제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우리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아니었어요. 중국 기업을 타겟팅을 했는데 지금 네. 바이든은 예. 중국으로 가는 나머지 외국 기업들에 대한 포지션까지 다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투자하면 미국이나 이쪽 거 쓰지 마가 될 거예요. 수출을 못하게 해버리면 만약에 시안이나 이런 거 증설을 하려고 하면 증설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쪽에서 만약에 반도체 생산한 걸 미국으로 못 가지고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또 수출 보안 수입 그거 얘기하면서. 관련 이슈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네. 분명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골치 아프긴 할 건데 그래서 저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아까도 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카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 만약에 억지로 하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투자를 해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미국으로 한다는 건데 사실 이전만 하더라도 미국 시장은 어찌 보면 이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네. 아름다운 그리고 뭐 이렇게 뭐 비옥한 토지는 아니에요. 먹을 게 많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뭐 그쪽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많이 팔 게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혜택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제조업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네.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커질 거고 네. 그다음에 첨단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렇죠. 상황. 그다음에 환경 자체가 그렇죠. 달라진.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서 4차 산업 관련 부분의 소화를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또 미국이니까 미국 삼성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최종 견적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든다. 미국이냐 우리나라냐를 결정하는 거를 선택을 해라라는 쪽에 분명히 좀 골치 아픈 일은 맞지만 네. 중요한 건 안 하려고 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다. 어차피 하려고 했던 거 그냥 이 기회에 조금 더 협상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시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줄서기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저는 어쨌든 미국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관련 문제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나친 우려감보다는 오히려 뭐 조정은 또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참 어렵겠네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죠. 사업 하나 하기에도 참 버거운데 말이죠. 네, 협상까지 또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 그런 상반기에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 자체가 어쨌든 TSMC를 따라잡기 위한 삼성전자의 투자는 원래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이 방향 자체는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관련주에 대 있어서 그럼 이 기회에 어떤 한 해가 된다면 관련주를 압축할 때 어느 쪽으로 좀 포커스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비메모리 쪽 일단 너무 강하고요. 또 워낙 좋았었던 반도체 장비, 후공정 쪽, 전공정 쪽 오늘 다 같이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나 이 미국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을 주목해라 이런 시각들도 있어서 두 분의 마지막 전략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김혜진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골머리를 썩고 있든, 네, 아무튼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엄청 생산 가동률이 높아지는 것도 맞고요. 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뭐 소재, 부품, 장비들 잘 똘똘한 기업들 찾아서 투자하시면 아마 올해는 수익률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정말 전방 산업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네. 이들 기업들이 지금 가장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은 저는 지금 하나머티리얼즈를 기존에도 지금 꾸준히 봐주셨던 종목이죠. 네, 정말 계속 고점을 높여가네요. 계속 오늘도 네. 그죠? 오늘도 이런 호재를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 실리콘 관련한 소품에서는 거의 탑 티어의 기업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들어가는 그 소모품, 그 소재 파츠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네. 이게 특히 식각에 들어가는 이 실리콘 링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는 좀 더 소재가 바뀌어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까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링이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일단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식각 공정 자체가 반도체가 미세화되고 그다음에 적층화가 될수록 이 링 중간중간에 쓰이는 실리콘이 많이 쓰이거든요. 네. 근데 이 링의 뭐랄까요? 품질에 따라서 식각 공정의 완성도가 달라지고요. 오. 그리고 이 식각 공정의 완성도에 따라서 나중에 반도체의 수율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의 제품의 성능도 달라지기 네. 때문에 품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링, 이 소모품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럼 이 링을 어디에 이제 납품을 하느냐? 네. 당연히 그 식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납품을 하겠죠. 생산을 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이 식각 건조 장비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과점 체제예요. 이게 지금 램리서치,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네네. 있는데요. 이 세 개의 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 물론 지금 가장 많이 납품하고 있는 게 중간에 도쿄 2위인 도쿄 일렉트릭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의 지금 2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 개의 매출처를 다 가지고 있다는 점들. 네. 그리고 이 식각 장비들이 뭐 램 리서치나 그다음에 뭐 도쿄 일렉트릭이나 이런 게 다 일본 쪽, 중국 쪽, 미국 쪽의 반도체 생산 기업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니까 일종의 매출처가 다변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쪽도 매출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늘어났을 때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 머티리얼즈가 그 수혜를 다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정말 이 링이 없어서 못 팔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말 소모품들이 다 지금 수급적으로 지금 다 딸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전방 산업들, 전방 업체들이 생산을 많이 하고 가동률 높였을 때 당연히 수혜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요. 1분기 때도 잘 나왔고 올해 지금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거든요. 네. 고점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가격대보다도 네. 훨씬 업사이드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와, 네. 대단하네요. 하나 머티리얼즈 문서인 전문가님은 오늘 토픽 갖고는 싸우지 않으셨어요? 어떤 종목을 주시나요? 워낙 많아서 반도체는 진짜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지금 선택지가 좀 많다. 예, 다만 이제 비싸다기보다는 네, 이게 덜 주가 올라왔냐. 자체는 많이 올랐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랑 그다음에 TCK도 또 괜찮거든요. 근데 네. TCK 주가 보면 이게 안 잡고 싶을 만큼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정도로.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건 상대적으로 안 올랐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안 오르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계속 많이 이야기했던 네.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는 한솔케미칼. 한솔케미칼은 원래부터 뭐 거의 포텐이 터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모든 분야가 좋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이 2차 전지까지 네. 다 좋습니다. 다 좋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사상 최고치고 제가 12만 원대부터 계속 매도 의견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홀딩 계속 이야기를 좋다. 드리고 맞아요. 예, 내년까지도 저는 끌고 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또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내년엔 반도체 쪽도 있는데 퀀텀 관련 부분이 오히려 내년이 더 만개를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데 2차 전지 관련 쪽도 네. 내년부터 조금 더 가시성이 있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실적은 내년까지 계속 좋아질 거라서 저는 뭐 이 한솔케미칼 여전히 긍정적이다. 다만 이건 이제 탄력적인 부분은 좀 약하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시총이 크니까 좀 묵직하니까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요. 네.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지금 가격대에서 좀 손댈 만하는 거. 그리고 가격적으로 이 정도면 주가면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ISC입니다. ISC고 이것도 제가 뭐 이 수익 저녁에 야인 시대에 나오는 수익의 진수에서도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그 이 물적 분할 관련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세가 꺾여버렸어요. 원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그러네요. 예,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면서 확 눌렸는데요. 이거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 가치에 전혀 영향이 없고 네. 뭐 제가 그때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승계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LG화학 이후로 이 물적 분할에 대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인식 자체가 일단은 무조건 던지고 네, 보는 거죠. 네, 예. 네. 그런데 중간 이제 그 물적 분할했던 악재는 이제는 소화가 됐어요. 아. 그 악재 부분은 이제 소화가 된 상황이고 네. ISC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검사장 이 반도체를 검사할 때 쓰는 네. 소켓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이 실리콘 소켓과 그 다음에 이제 포고핀 방식 이 두 가지인데 네. 포고핀 방식은 대표적으로 리노공업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포고핀 방식은 이게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특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특화돼 있고 아무래도 이제 비메모리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거기에 반도체에 맞게 계속 주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도 찍어내는 건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포고핀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리노공업이 거의 대장인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모리 일반 우리 D램은 소품종 대량 생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몰드를 찍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실리콘이 좀 소재가 더 유리합니다. 실리콘 IC 칩이. 그래서 네. 이거는 TSE랑 그 다음에 지금 이 ISC가 하고 있었는데 예. 중요한 건 이 ISC가 이 실리콘 러버 방식을 비메모리에도 적용을 시켰어요. 아. 그래서 지금은 전체 매출에서 비메모리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오. 원래는 메모리가 더 높았는데 네. 지금은 비메모리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만 국한돼 있는 기업들보다는 주가를 보면 아실 거예요. 이제 TSMC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해외 쪽 매출이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 탄력이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네. ISC의 매출처는 삼성전자도 있지만 네. TSMC가 또 고객사입니다. 1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전에는 그러니까 메모리 쪽만 하다 보니까 사실 TSMC 쪽에 매출이 거의 없었는데 네. 지금 60%로 오히려 더 역전을 했다고 비메모리 그랬잖아요. 쪽으로. 이건 예. 삼성전자 쪽이 아니라 TSMC 때문입니다. 어. TSMC 물량이 확 늘어나면서 어, 그쪽이 네.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포고핀 방식은 네. 생산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최종 단계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 방식 때문에. 그래서 이게 대량 생산이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예전에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을 때는 그냥 일반 포고핀 방식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그걸로 소위 말하면 검사를 하려면 이게 물량이 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꾸만 실리콘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거기에서 가장 수혜가 세계 점유율이 1위거든요. 실리콘 이 IC 소켓칩 검사 장비 예. 검사 부품 1위가 ISC니까 ISC, 네. 지금 정도의 주가는 충분히 오. 저평가다. 왜냐하면 이런 이 검사 소켓 관련 기업들 중에 가장 저평가입니다. TSE보다도 저평가고 오. 왜냐하면 그쪽 검사 소켓 세계 점유율 1위가 지금 ISC인데 얘가 TSE보다도 지금 낮아요. 물론 뭐 TSE는 다른 것도 또 생산하기 때문에 네. 매출이 다르긴 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 그다음에 이거 물적 분할 때문인데 이슈만 없었으면 훨씬 더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악재를 좀 털어냈기 때문에 충분히 흐름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ISC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요. 그러면 이 미국 쪽의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우리 역시 IT 투톱 좋지만 미국 쪽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나 랩리서치 쪽으로 직접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항상 이야기지만 직접 투자가 제일 좋습니다. 오. 예, 만약에 내가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또 워낙 많으시니까. 네, 지금 구간에서는 뭐 ASML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랩리서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인텔도 좋고요. 저는 미국 기업들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들 비메모리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뭐 일일이 사기가 힘들면 많이 아시는 속스 SOXX 네.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반도체 지수를 지수. 추종하는 ETF. 근데 나는 좀 화끈한 거 좋다 네. 하면 이제 그거 3배 속스 L, SOXL이라고 3배짜리입니다. 레벨리지 3배짜리.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을 투자하셔도 되고요. 나는 개별 기업보다 잘 모르니까 통으로 미국에 있는 비메모리 관련 기업들을 사고 싶다. 그러면 속셀이나 속스를 사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팁까지 들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답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심화론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강의 내용들 함께 했고요. 이 내용은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클로징 벨로 오늘의 마감 전략 잘 마무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